자,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정리는 여러분 교재 201페이지부터 시작이 될 것이고요. 소득세 보시게 되면 소득세의 특징, 그 다음에 소득의 분류와 과세 방법,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과세 기간 또는 납세제,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선 소득세라 하면 지난번에 우리 제목이기 때 말씀을 드렸겠지만 우리는 그 소득세는 원래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소득세는 원래 개인이 내는 세금, 그래서 개인이 내는 세금도 소득세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상대적인 개념은 법인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법인이 내는 세금은 법인세, 소득세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졌던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개인이 내는 것을 소득세, 법인이 내는 걸 법인세.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얘가 이제 법인이 내는 건 그냥 법인세라고 정해져 버렸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내는 걸 소득세라고 여기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소득세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소득세 그러면 개인 법인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 개념이 아예 소득세 그러면 개인이 내는 세금으로 지금 인식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이 내는 것을 법인세다 그래서 따로 구분하고 있어요. 원래는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설명하는 것은 당연 개인들에 대한 세금에 대한 특징들을 얘기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소득세의 특징을 갖다가 보게 되면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용어들이 나옵니다. 소득세에 대해서 과세 대상 소득을 우리는 소득세에서 소득 원천설이라고 해서 여러분 원천징수 많이 그 용어 사용해 보셨죠? 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에 해당되는 세금을 먼저 징수해 놓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소득 원천설이라고 부르는다는 얘기죠. 원천징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원천징수는 여러분이 그 급여를 지금 매달 직원들한테 200만원씩 지급을 해야 한다면 200만원 다 보내지 않죠. 예를 들어서 180만원만 보내고 20만원은 예수금으로 갖고 있다가 4대 보험료와 그 다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런 거 납부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원천 징수하는데 이 소득 원천설이라는 것은 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누구예요? 회사겠죠. 그래서 그 회사가 원천징수,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라는 뜻이랍니다. 이렇게 소득 원천설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때 일정하게 그 다음에 일정한 금액으로 기간 동안에 꾸준히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순자산 증가설도 포함하고 있더라.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류과세. 분류과세라는 게 뭘 뜻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소득의 분류인데 우리나라의 그 소득세는요 크게 세 가지로 소득을 구분하고 있어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세 가지로 분류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세 가지로 분류하는지를 이해해야 되겠죠. 왜 세 가지로 분류하느냐 하면 분류과세 여기서 지금 제가 정리해놨는데요. 그 세 가지로 분류하는 이유는 종합소득 같은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은 1년 단위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임에 반해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금을 징수하는 계산 방법이 종합소득과 같을 수가 있을까? 달라야만 될까? 다를 수밖에 없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종합소득은 매년 단위로 세금을 갖다 징수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까지 발생한 금액들에 대해서 장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과세체계로 세금을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분류과세라고 부릅니다. 자, 또 한 가지
그러면 과세 방법은요. 여기 과세 방법에서 여러분이 들어봤던 용어일지는 모르겠는데 당연히 많이 나왔었으니까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는 뭘 뜻하는 것이냐면 우선 예납적 원천징수부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납적 원천징수라는 것은 직장을 다니는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습니다. 그럼 월급을 받을 때마다 소득세라고 하는 세금을 내죠. 그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 세금이 정확한 거야. 매달 떼어놓는 세금이 정확한 금액일까? 아니면 추측해서 그 정도 해놓은 걸까? 대부분 예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언제? 12월 30일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실제로 내가 1년 동안 번 돈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을 해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 예를 들면은 자, 월급 받을 때마다 12개월 동안 매달 10만원씩 세금을 지금 띄어놨었어요. 그럼 12번 납부를 했을 테니 총 납부한 금액은 얼마가 됐겠습니까? 120만원을 납부해놨거든요. 근데 연말정산하면서 1년 동안 내 번 소득에 대해서 인적공제, 추가공제, 뭐 소득공제 다 계산하고 났더니 얼마가 지금 나왔냐면은 지금 정산해서 내야 될 세금은 총 계산된 게 50만원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70만원 내가 돈 더 많이 냈으니까 환급 받겠죠. 이게 환급이에요. 그렇다면 매달 세금을 빼놓는 금액 그걸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그래요. 정산은 언제요? 연말정산 때 하는 게 그 정산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예를 들어서 로또 당첨됐어요. 그럼 로또 당첨되면 그 금액이 1등이었다고 치고 세금 내야 되겠죠. 세금 한 번 내고서 더 이상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안 해요. 그걸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그래요. 즉, 한 번 세금 내고 그걸로 끝이에요. 예납적은 계속 미리 내뒀다가 뭐 근로소득자들이 세금 나왔을 때 일시불로 12월 달에 왕창 빼가면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미리 내놓는다는 뜻으로 예납적 원천징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분류과세 얘기해드렸고요. 우리나라 소득세에서 분류과세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어떻게 나눈다?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예를 들어서요. 시험 문제 이거 많이 나왔었을 텐데 여러분이 한번 이거 읽어보시면서 좀 어렵게 생각한 부분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들어서 한번 다 여쭤볼게요. 여쭤보는 게 아니라 들어보세요. 지금 종합소득 신고하는데 퇴직소득, 종합소득 신고할 때 퇴직소득 신고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종합소득 신고할 때 양도소득 신고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즉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아예 별개 문제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 신고할 때 퇴직소득 나오면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킬 거고요. 양도소득 나와도 포함 안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여기 종합소득에 결부시키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결부시키면 안 되는데 나중에 이따 설명 또 한 번 더 하겠지만 거기 우리 부양가족 중에서 기본공제 대상자 있죠. 기본공제 대상자 이 사람들을 판별할 때 100만원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100만원 이상 되면은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없죠. 그때 이 100만원 기준 할 때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으면 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한 번만 딱 퇴직소득, 양도소득 그때 따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종합소득 신고할 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원천적으로 여기 종합소득 신고할 때 들어가면 안 되는 항목들이라는 것도 큰 틀에서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분류과세 설명해 드렸고요. 근데 여러분 소득세에서는 분류과세도 배웠고 분리과세도 배웠죠. 분리과세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 종합소득 있죠. 종합소득에서 분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는 소속은 원래 어디예요? 종합소득에 있는 건데 종합소득에서 분리해서 얘는 세금 한번 납부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리과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분리과세 있잖아요. 분리과세는 그 대표적으로 아까 그 뭐죠 로또 당첨된 거 있잖아요. 그거 분리과세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디서 분리된 거예요? 종합소득에서 분리된 거예요. 또 여러분 많이 배우셨던 일용직 소득 있죠? 일용직 소득들도 일용직 그 급여 받으면서 그때 원천징수하면 그걸로 끝나죠.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한다 안 한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여타하니 뭐죠?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문할 때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용직 소득자들은 연말정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면 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 공제 거기 일용직 근로자들도 받는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일용직 그 근로자들 일용직 소득이 있을 때 카드, 신용카드, 교육비, 그다음에 의료비 공제 받는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아쉽게도 틀린 말이야. 왜냐면 여기 분리과세라 그랬잖아요. 분리과세에 해당되면 그럼 연말정산 안 한다면서요. 근데 언제 그걸 받아? 언제? 일용직은요. 예시당 쪽 그런 쪽은 관계가 없습니다. 일용직 받고서는 그걸로 끝이에요. 연말정산을 안 하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벌어도 최저세율 적용시키잖아요. 그게 혜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근 이런 쪽에 질문을 하게 되면 헷갈리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정리를 먼저 해드리는 건데 제 지금 생각에 뭐 해왔던 경험으로서는요. 지금 여기 소득세에 대한 거 전반적인 거 제가 설명해 드리죠.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뒤에 이제 실기로 연말정산하고 뭐 그런 것들은 다들 알고 잘들 하시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건 이론적인 문제거든요. 실기는 대부분 다들 하세요. 나중에 그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련된 실기 파트 나가시더라도 그냥 한 번만 입력해보면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잘 구분해 둘 좀 필요가 있어서 설명해 드렸어요. 자, 분리과세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이런 차이점 설명해 드렸고 합산종합과세 원천징수시에 종결된다. 인적공제제도는 기억하시겠죠? 인적공제제도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인적공제제도에서 기본공제가 있죠. 기본공제는 해당되는 그 대상자일 경우 1인당 150만원씩 해주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상 기본공제 &죠. 추가공제가 있어요. 추가공제 네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경로우대 공제 있었을 것이고 장애인 공제 있을 것이고 한부모 공제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부녀자 공제 있었죠. 네 가지예요. 근데 이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 공제 대상자가 돼야 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안 되는데 추가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당연히 문제 나와 있으니까 얘기해 드리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제도, 인적공제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개인 단위과세라는 거, 가족 합산하지 않죠? 미국 같은 데에는 그 부부 합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소득세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뭐다? 개인 단위로 과세한다. 초과 누진 세율 제도 8단계 있다는 것도 들어보셨죠? 최저 세율은 몇 %예요? 우리 일용직 적용시키는 6% 생각하면 될 것이고요. 최저 세율은 몇 %? 6%. 최고 세율은 법 개정돼서 현재 45%입니다. 45%면 세금이 어떤 일정한 금액이 넘어가잖아요. 그 반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미스터 선 누구죠? 손흥민이 연봉이 예를 들어서 300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300억 많죠? 이 사람이 받는 돈은 얼마쯤 될까? 150억은 세금이에요. 선진국들은 다 똑같으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는 45%니까 50%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는 거냐면 소득세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소득세에서 지금 퍼센테이지가 45%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모두 따라붙어요. 지방소득세 10%,
그럼 몇 프로 더해줘야 돼요? 4.5% 더해줘야 되죠. 그럼 몇 퍼센트예요? 49.5%, 거의 50%에 육박하죠. 300억 연봉이 생겼다. 그럼 여기 얼마? 150억이 세금이에요. 엄청 크죠. 근데 우리 뉴스 같은 데서 보게 되면 300억 받으면 와, 돈 엄청 많네. 하긴 뭐 150억이라고 해서 적은 건 아닌데 하여튼 세금이 반이라는 게 헐 이런 소리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많이 받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8단계 초과 누진 세율 제도. 그런데 한번 여기 외우라는 뜻은 아닌데요. 여러분이 그냥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변천사를 한번 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우리 기본적으로 세율이 정해질 때는 여기 38%까지 얼추 5개였었어요. 그래서 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5단계 초과 누진 세율 제도 이랬었거든요. 그러면 6%에서 여기 15%까지 몇 퍼센트가 증가했어요? 9%가 증가했죠. 15%에서 24%까지 또 몇 퍼센트가 증가했어요? 9%. 또 이렇게 증가했죠. 그죠? 이 기본 세율이었고 요 구간이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의 대다수 7, 80%가 다 여기 속해 있어요. 그 다음에 35%는 갑자기 몇 퍼센트가 증가해요? 11%가 증가하죠? 증가율만 보는 거예요. 그 세율 단계. 그 다음에 38%몇 퍼센트 증가했어요? 3% 증가했죠. 그 다음에 몇 퍼센트 증가했어요? 2% 증가했죠. 그 다음에 또 몇 퍼센트예요? 3, 2, 또 2%. 맨 마지막에 3%. 왜 이렇게 증가를 했을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국민소득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세율을 갖다가 이때 당시에는 이 정도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선 만들었었는데 점차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잖아요. 세율이 이렇게 해서 50%가 만들어진 거랍니다. 그래서 5단계에서 매번 2, 2, 3 이렇게 증가한 퍼센테이지들이 우리 경제 성장과 그다음에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급여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변천사를 겪었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하면 여기 8가지 다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뭐 기억하는 뜻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분류과세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 비거주자 이 구분은 하도 많이 하셔서 너무 익숙하게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자, 종합과세 제도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몇 월달에? 5월달 며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을 우리는 부가세 썼던 용어처럼 확정 신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거주자들은, 개인들은 언제 신고해야 돼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는 개인 사업자들도 있어요. 그 사업자들을 우리는 성실신고 사업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성실신고 사업자들은 자기네들이 복식분기 기장 의무도 있고 세무사나 공인회계사한테 다 검토 받은 다음에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 까다롭다는 뜻이고, 성실신고 사업자란 말 뜻은 매출 규모가 일반 개인들보다 훨씬 크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좀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날짜가 좀 달라요. 6월 1일부터요. 시험 문제도 나중에 여러분 세무일고 문제 풀어보게 되면 성실신고 사업자의 성실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성실신고 사업자가 뭔지도 몰라. 지금 제가 설명해드렸죠? 근데 얘네들은 성실신고 사업자들은요, 매출액 규모에 따라, 업종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만 이렇게 기억해서, 업종은 다 지금 기억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이걸 펴보면 되는 거니까. 기본이 7억 5천이에요. 7억 5천 두 배 하면 얼마가 되죠? 15억 되죠. 15. 그게 두 배 하면 얼마 되죠? 30억. 요 정도 선에서 업종 구분에 따라서 성실신고 사업자가 된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그 용어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우리 종합과세는 이렇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 신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요때가 되게 되면 우리 주변에 플래카드 같은 거라든지 버스에 그 붙이고 다니죠.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써놓는 게, 우리나라에서 거주자인 사업자들은, 아니 거주자인 그 개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신고 납부하라고 얘기하는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과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종합소득에는 크게 6가지 소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처음에 이자소득, 두 번째 배당소득, 세 번째 사업소득, 네 번째 근로소득, 다섯 번째 연금소득, 여섯 번째 기타소득. 지금 이렇게 6가지의 소득이 있는데, 6가지 소득 중에서 우리가 흔히 여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라고 부른다는 거 배웠었죠. 그 다음에 금융소득 중에서 연간 2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분리과세 한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죠. 2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조건부 종합과세가 듭니다. 그다음에 사업소득에서도 주택 임대소득은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이런 비과세로 해준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근로소득에서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기본적인 분리과세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분리과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에서도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얘도 마찬가지로 분리과세예요. 근데 나중에 또 해당되는 파트를 갈 때 설명 한번 더 드리기는 하겠지만, 원래 사업소득에서는 분리과세가 없어요. 대부분이. 사업소득에서 뭐가 없다고요? 분리과세라는 게 적용되는 게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뭐만 있다? 바로 주택 임대소득만 분리과세예요.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연금소득 사적연금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 분리과세 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연금, 그러면 사적연금, 공적연금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구분 또 안 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보통 공적연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는 5가지 공적연금이 있었고, 여러분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그 연금 보시게 되면 우리한테 대부분 해당되는 것은 국민연금이었었어요. 국민연금이 우리 직원들 직장 다니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니까. 근데 5가지 공적연금이라는 게 보통 군인연금,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그 다음에 별정 우체국연금,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공적연금인데, 우리한테 주로 해당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민연금만 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서 거기 소득공제 연금 보시잖아요. 그 밑에 5가지 다 나와있던 거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우리한테 해당사항 없으니까. 거기에 반해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적연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여기 개인 연금도 될 수 있고요. 또는 연금 저축도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적연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들입니다. 공적연금에 해당되는 것들은 국민연금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1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 납부했던 국민연금은 자동적으로 얘는 소득공제 대상이 돼요. 거기에 반해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는 요 사적연금은요, 여러분이 그 소득세 신고서 보시게 되면 얘는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다르다는 얘기죠. 세액공제 대상이다. 즉 여기 연금은, 공적연금은 그 소득세 신고할 때 왼쪽 칸에 있고요. 그다음에 사적연금은 오른쪽 칸에 세액공제란에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들은 이따가 또 설명하겠지만 걔를 소득공제라고 부르고요. 얘네들은 세액공제라고 불러요. 그럼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소득공제는 뭐고 세액공제는 또 뭐예요? 구분을 또 하라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고 소득공제는 어떻게 하고 이것도 알아둬야 될 배경 지식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해당되는 사항 나갈 때 다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마지막 기타 소득도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죠. 기타 소득은 복권 당첨 소득 같은 경우 로또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얘는 아주 무조건 분리과세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타 소득에서 시험 문제에 잘 출제가 되는 것은 80%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 거,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거, 그다음에 실제 발생한 경비만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 거, 이 세 가지 종류로 기타 소득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하기는 했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이론도 그렇지만 이론보다는 여기 세무 1급에서 여기 연말정산을 할 때 기타 소득 지난번에 세무이급까지 못 해보셨던 것들을 화면에서 직접 입력을 해보시게 될 거예요. 거기에는 사업소득도 있고 기타 소득도 있고 다 연말정산을 해서 거기 원천징수하는 것까지 하시게 될 거란 얘기예요. 자, 첫 페이지에서 나름 제일 좀 중요한 항목들을 교재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해봐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개념 알고 계시는지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여기 종합소득에는 6가지 소득이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 얘를 갖다가 소득 금액이라고 부르거든요. 소득액, 소득, 그다음에 소득 금액.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잘 물어봐요. 소득과 소득 금액이 같은 말입니까?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소득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다 표시를 해볼까요? 소득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소득 금액이라고 돼 있어요. 이하고 같은 말인가요? 보편적으로 교재를 읽다 보면 이자 소득과 이자 소득 금액이 그 금액을 나타내는 거구나. 금액이라는 그 뜻으로만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소득이라는 용어와 소득 금액의 용어는 천차만별, 그러니까 천지차이로 틀린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 하나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으네요.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으로 많이 해봤었으니까 근로소득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근로소득은 일단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이 있잖아요. 얼마를 받았다고 제가 한번 예를 들 거냐면 1,0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으로. 그런데 이 근로소득 안에는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이 있을 수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로 배웠던 것은 식대라든지 그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이라든지 육아수당이라는 거 배웠었죠.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예를 드는 거니까 비과세 소득으로 여기에서 지금 50만 원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연간이에요. 근데 분리과세 소득도 있대. 분리과세 소득이 뭐죠? 근로소득에서 대표적인 여기 근로소득에서 대표적인 분리과세 소득은 아까 설명해드렸던 일용직 소득이에요. 이 사람이 직장 들어오기 전에 일용직으로 일하지 말란 법 있어요? 근데 그것도 1년 안에 번 소득이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얼마 있었느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50만 원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소득은 얼마예요? 1,000만 원에서 뭐는 빼줘야 돼? 비과세와 분리과세가 있었으니까 이 금액 빼야 되겠죠. 그래서 총 수익 금액, 보통 우리 근로소득인 경우엔 총 수입 금액이라고 안 그러고 총 급여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 신고서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보면 총 급여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 총 급여는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빼니까 총 급여는 얼마가 됩니다? 900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900만 원에서 필요경비, 소득공제, 급여는 근로소득인 경우에 필요경비를 공제해 줍니까? 소득공제를 공제해 줍니까? 소득공제. 그래서 근로소득공제라는 걸 해줘요. 얘는 여러분 프로그램 안에서는 자동으로 계산해 준단 말이죠.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소득을 1년 동안 소득이 있었는데 요거 빼고 총 급여가 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세금을 제하지 않고 이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될 건 일단 빼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자동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로 얼마를 해줬냐면
예를 들어 300만 원 해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300만 원 이렇게 계산을 빼줬어요. 그런 다음에 계산된 금액이 뭐다? 근로소득 금액이에요.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죠? 600만 원이죠. 자,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 금액 얼마? 600만 원. 근로소득은 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아예 다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 수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세무이급까지 배우실 때 뭐 순서대로 이거 계산하는 거 많이들 보셨긴 했는데 의식적으로 이런 절차에 따라서 소득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이렇게 계산된다는 걸 잘 생각을 안 해보시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헤맬 수 있으니까 흐름을 갖다가 잘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두 가지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금융소득이라고 부른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무2급과 세무1급에서 여러분이 구분하는 거. 지금 6가지의 종합소득이 있는데 가능하시다면 이 순서대로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로 외우는 게 의미가 그나마 있어요. 종합소득 6가지밖에 되지 않는데 뭐 외워놓으시고요. 여기 이자소득은 그렇게 물어봐요. 이자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해주나요? 소득공제를 공제해주나요?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해주나요? 소득공제를 공제해주나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즉 금융소득은 필요경비도 배당소득이 뭐죠? 근로소득공제도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왜? 얘는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럼 비용이 들어갈 게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겠죠. 그 다음에 소득공제를 왜 줘요? 뭐 한 게 있다고? 그래서 뭐 돈이 노력했지 사람이 노력한 거 없잖아요. 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그래서 필요경비도 그다음에 소득공제도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총수익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 총수익금액이 뭐하고 똑같아요? 소득금액하고 똑같아요. 왜? 얘가 없으니까. 이하고 같아지겠죠. 그래서 총수익금액과 소득금액이 같은 것은 다음 중 어떤 건가요? 어떤 소득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것이다. 거기에 반해서 6가지 종합소득 중에서요. 필요경비만 공제해주는 게 있어요. 필요경비는 사업소득할 때 사업소득은 우리 개인사업자들을 회사에서 판관비 쓰겠죠. 그러면 그 증빙서류들 다 있죠. 그거 필요경비가 무슨 말이에요? 필요경비는 재무회계에서는 우리가 흔히 비용이라고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비용 처리하니까 비용 공제해줘야겠죠. 근데 이걸 소득세법에서 뭘 공제해준다고 부른다? 필요경비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해준다. 그 다음에 필요경비로 또 공제해주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 맨 밑에 보시면 기타소득이라고 되어 있죠. 기타소득도 필요경비를 공제해줍니다. 시험 문제에서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있죠? 자, 그러고 보니까 둘이네요. 자, 소득공제는요. 월급처럼 받는 거에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월급처럼 받는 거. 그럼 근로소득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연금소득도 매달 나오죠. 성격이 이것도 매달 받는 거네? 그러면 필요경비를 공제해주겠다. 소득공제를 해주겠다. 연금소득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해드린 거 둘 나눠지죠. 요거 시험 문제도 나오게 되면 내용은 이걸 이해를 하셔야지 필요경비란 용어와 그다음에 소득공제에 둘 다 해당되지 않는 거 요 말 뜻을 이해하기가 좀 수월하실 거랍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소득세, 종합소득세인 경우에 제가 이거 순서대로 암기해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왜 그랬냐면 보세요. 여러분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종합소득세 이건 지금 개인이 내는 세금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개인이 이자소득 있을 수 있죠. 배당소득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개인이 또 사업하면 사업소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로소득도 있을 수 있어요. 연금소득도 있을 수 있어요. 기타 소득도 있을 수 있어요. 즉 개인은 이 6가지 소득이 동시에 1년 안에 다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보는 거죠. 자,
이자 소득 얼마가 있었냐면 10만 원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거는 지워버리고 자 10만 원이 있었고 배당 소득 20만 원 있었고 근데 사업 소득에서 사업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빵창 나버렸네. 얼마? 100만 원 손해가 났어요. 그래서 근로소득 다른 데서 일하고 등등 해서 여기 15만 원 소득이 있었고 여기 연금소득 이 사람이 등등한 연금을 받는 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서요. 여기서 얼마를 갖다가 할까? 20만원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기타 소득 여기서 짭짤하게 50만원 있었다고 가정을 이렇게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종합소득 신고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6가지 소득이 발생했을 때 얘를 갖다 다 합쳐가지고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지금 6가지 소득 중에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소득은 흔할까? 드물까? 사업소득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마이너스 날 리가 있나요? 얘는 못 받으면 못 받았지 마이너스 될 수 있는 항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도 일하다가 마이너스 내가 돈 줘야지 돼요? 아니 손해 끼친 거 그런 거 말고 한 달 열심히 일하고 내가 돈 내야지 돼요? 즉 마이너스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연금, 기타 소득 다 마찬가지죠. 그럼 이 종합소득에서 마이너스 날 수 있는 것은 사업소득밖에 없어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지금 여기서 100만원 마이너스가 났으니 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제하는 순서 어디부터 공제할까요? 위에부터 이렇게 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순서 사업소득 바로 밑에 거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이런 순서대로 공제를 하라고 소득세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사업소득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을 때 결손 났을 때 공제하는 순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 순서로 공제를 결손금에 대한 공제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한번 외워두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사업소득은 일반적인 사업소득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사업소득에서 얘가 마이너스 결손이 났을 때 요 순서대로 공제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 임대업도 사업소득이잖아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마이너스 결손이 났다면 다른 소득과 공제할 수 있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못해요. 부동산 임대소득은 반드시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플러스 났을 때 걔하고만 상계할 수 있어요. 다른 소득에 공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기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서만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사업소득인데 얘가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결손난 거라면 어디서? 부동산 임대업에서 결손이 난 것이라면 올해 다른 소득하고 상기처리 공제할 수 없다 그랬죠?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플러스가 났을 때 이익이 났을 때 거기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결손금은 몇 년 공제한다고요? 10년. 10년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보통 소득세 설명할 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요 표로 설명을 해드렸고 보편적으로 수업할 때 보면은 지금 여기 이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에서 요거 이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들이 지금 발견이 돼서 여러분들한테도 요 부분만 좀 강조해서 일단 먼저 정리를 해드려 보았습니다. 자, 다시? 교재에는 부동산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하지 않고 15년간. 아, 이거 세법 개정된 게 뒤에 있었나 보다. 부동산에 대한 게 결손금도 유예돼서. 15년이 맞아요.
이거 저기 작년인가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2월 결손금은 10년이 아니라면요 15년. 저도 잽싸게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겠죠.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세법은 계속 개정이 되고 막 바뀌기 때문에 이번 또 법인세도 세율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시험 문제는 적용되는 게 보통 3월, 4월, 5월 좀 지나간 다음에 반영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저도 하다가 이렇게 놓치게 되면 보고서도 많이 보고서 놓쳐.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은 204페이지에 소득별 필요경비와 밑에 결손금, 2월 결손금, 그 소득공제 순서 뭐 이렇게 나와 있던 거 한번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별다른 것은 아닌데 우리 그 재무회계 할 때도 제가 손익계산서, 손익구분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자, 한번 봐봐요. 아까 소득 금액하고 소득하고는 다른 거라 그랬었죠. 근데 우리 연말정산할 때 지금 나오는 그 금액이 바로 요거예요.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지금 맨 위에 나와 있잖아요. 이 종합소득 금액에는 뭐뭐가 빠진 거예요? 비과세도 빠진 거고, 분리과세도 빠진 거고, 소득공제나 필요경비도 빠진 거죠. 그 결과 금액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밑에서 뭐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종합소득공제를 빼주고 있죠. 종합소득공제, 이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 이거 계산 구조가 틀리긴 한데, 여하튼 소득공제를 몽창 뺐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거 소득공제 이외에 여기 종합소득공제 종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득공제 안에는 카드, 그다음에 우리 그 인적공제 순서대로 얘기하면 인적공제에 대한 거, 연금에 대한 공제에 대한 거, 그다음에 주택에 대한 거 있죠. 주택 공제에 대한 거, 신용카드 공제에 대한 거, 그런 공제를 다 뺀 거예요. 모든 공제를 종합소득에서. 그리고 종합소득 공제를 하게 되면 나온 금액을 뭐라고 부르냐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 금액이란 뜻이에요. 그 기준 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나오죠. 이 산출세액은 여러분이 종합소득세 신고, 또 연말정산을 신고해서 보시게 되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반으로 갈라놓고 봤을 때 주의 깊게 나중에 제가 화면에서 보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왼쪽에 있는 거 있죠. 맨 위쪽이 뭐라고 써 있냐면 총 근로소득 있을 때 연말정산하면서 총 급여라고 써 있어요.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 해가지고 밑에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근로소득 금액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종합소득 공제를 빼주라는 말은 얘뿐만이 아니에요. 근로소득 금액에서 여기 왼쪽에 있는 전체 금액 다 소득 공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왼쪽에 소득 공제, 오른쪽은 세액 공제라고 부르는 칸들이에요. 그래서 소득 공제의 대표적인 것들은 인적 소득 공제, 인적 소득 공제, 그다음에 국민 공적 연금 공제, 건강보험료 다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우리 주택과 관련돼서 주택 그 임차 차입금이라든지 전세금 말하는 거죠. 주택 구입 저당 차입금 그거에 대한 것도, 그다음에 카드 세액 공제도 카드 소득 공제도 다 이 공제에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소득 공제. 그래서 맨 밑에 뭐가 계산되느냐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와요.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금을 갖다가 계산하기 위한 기본 금액이 나오고 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다가 바로 여기서 세액을 곱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산출세액이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세액공제. 세액공제를 공제를 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중에서 특별세액 공제 있죠. 특별세액 공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시험이었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특별세액 공제는 보험료 있었어요. 여러분 많이 쓰시는 거요. 보험료 있었고 의료비
있었고, 교육비 있었고, 또 뭐도 있어요? 기부금 있었고, 월세. 이게 다 세액공제. 세액을 곱하고 난 다음에 세액들을 갖다가 그 해당되는 것만큼씩 공제해주는 계산 방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종합소득 선출세액이 나온 다음 여기까지 계산을 했었고,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는요, 여기 세액 감면, 세액 공제, 그리고 갖다가 소득 결정세액이라 해서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해당되는 게 요 맨 밑에 나와 있는 게 결정세액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항목들은 뭐 거의 다루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모든 세법은 자진신고 납부 제도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이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 구조 기본적으로 설명해 드렸고, 뭐 여기서 뭐 많이 볼 건 없어요. 이런 계산 구조가 있습니다라는 거 한번 교재에서처럼 설명을 해 드린 것이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206페이지에 그 각각의 종합소득 중에서 금융소득, 연금소득 6가지 소득대에서 포커스로 보셔야 될 것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 끝날 수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